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뿐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뚱커벨 이제 처서진다고 약간 추워지니까 네. 긴 와이셔츠로 갈아입었네요. 네. 추워요. 네. 밤에. 이제 계속 겨울까지 그것만 입고 다닐 거죠.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 기자 어떤 거예요? 네, 언론중재법 처리 폭풍 전야입니다. 지금 본회의 처리를 내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원로 언론인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네, 이 군부독재 시절에 이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해직 기자들의 모임인 이 자유언론 실천재단이란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했는데요. 이 언론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라면서도 이 법안이 그 언론 자유의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왜 위축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법안의 고의 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법의 실효성 등등 뭐 여러 쟁점들이 존재하는데 네. 이런 쟁점들을 남은 짧은 일정 동안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강행해서 통과를 시키면 좀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아예 만들지 말자, 개정하지 말자는 아니고. 네,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네. 저는 뭐 현직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기사를 보느라고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 법이 뭐 언론 죽이기라는 법보다는 이 법으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게 더 의문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의문이네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사실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에 의한 그 허위 왜곡 보도가 대상인데 그렇죠. 이 법에 적용이 되려면 일단 허위 왜곡 보도여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든 경우 네네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건데 근데 그걸 찾아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하려면 기사가 허위나 왜곡이어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언론사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것도 좀 의문인 게 지금도 언론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승소율 자체가 절반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배상 비용이 5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렇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요. 예. 그러니까 이 시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좀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좀 폭넓게 인정이 되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시민단체 민원연에서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지금 정상근 기자가 지적한 그거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기자 입장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상암동 송포도 하나 드릴게요. 자, 배 수장님. 네. 그리고 또 유인태 국회 사무처장도 민주당의 자충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썬소리를 한 것인데 썬소리요? 썬소리요. 네네. 제가 발음이 많이 안 좋나요? 아닙니다. 네. 여권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고 전 의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쫓기듯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지금 해봤자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안이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쫓기듯이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스스로의 유인태 전 사무총장 스스로 해석을 했는데 상임위원장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이 넘어가면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았던 법안이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자유언론 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나왔지 않냐 좀 더 재고할 필요가 있고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그런 고충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상임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하고 이제 나눠서 갖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체위원장하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면 개정안이 지금 내일 통과 안 시키면은 언제 통과될 거냐 뭐 이런 네네.
형식 논리도 있는 거고. 근데 저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예, 뭐냐면 말씀해 보세요. 그냥 저는 언론인은 아닙니다만 방송도 자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 입장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은 무한대의 자유를 저는 보장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걸 사전적으로 검열을 하거나 차단해서는 그건 안 될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이 언론중재법이 강조하는 것은 왜곡 보도나 또 가짜 뉴스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마음껏 이야기하시되 근거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책임도 없다. 그것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도나 또는 뉴스를 제공하더라도 그들은 모든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와 네. 그에 따른 잘못될 수의 책임 이건 지금도 지금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그런데 이제 네. 이렇게 개정안을 해서 만들려는 이유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더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그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지금 언론들이 조금 저는 엄살을 피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과거 2003년인가 2004년에 이 언론중재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그 법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제 먼저 이 언론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변호사 비용 없이 이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 법이 생길 때도 언론 자유가 굉장히 위축된다라는 비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언론 자유도는 점점 우리나라가 상승을 해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점이 저 같은 경우도 MBC에서 부장하고 그럴 때 그 기사 나간 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면 저기 광화문에 가면 있거든요. 언론중재위원회. 네. 저도 거기 출두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정정보도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각하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뭐 보는 사람들마다 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근데 저기 배 소장님 네. 오남매 마사이 청취자가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 네. 배 소장님 편이야. 제발 배 소장 좀 괴롭히지 말아요. 늘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오늘 뭐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자가 왜 와요? 이 사람 풀었어요? 이 법안도 빨리 통과돼야 될 무슨 것 법안이요? 같아요. 괴롭히지 않는 법안. 배소장 구제법 오, 그러다가 PD한테 걸리면 큰일 아. 나는데. 자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마디만 더 하면 정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법안 내용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여론 찬성 쪽이 많은데. 잠깐만 여론 네. 이거 소개를 안 해드려도 될까요? 짧게. 네, 일단 여론조사 좀 네네. 해보죠. 삼국 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0일, 2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언론중재법,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봤는데 찬성이 절반이 넘는 54.1%, 반대는 37.5%로 나타났는데 찬성이 훨씬 높군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정당 지지층에 따라서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소개를 배 소장이 해줬는데 정상 기자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여론에서 찬성을 하지만 오히려 개정안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네. 지적도 많이 있어요 또.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법으로 그러니까 뭐 허위나 왜곡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 법원에서, 네,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그 사법 체계,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좀 방식도 좀 넓게 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좀 논란 속에서 민주당이 법을 또 다시 바꿨는데 원래는 고의나 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논란이 되니까 법을 바꿔서 네. 피해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 입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이 피해자들이 언론사가 어떤 고의에 의해서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수시 CCTV 관련법도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의 영역인 이 의료 행위에 대한 그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수시 CCTV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언론중재법도 이제 비슷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네. 통과를 여부가 나올 건데 근데 그에 앞서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데 내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거의 순서대로 한 명씩 다 나와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뭐 다른 내용을 하더라도 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고 법안 통과를 막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필리버스터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회차를 바꿔서 이제 법안이 통과는 될 텐데 내일이 참 중요한 것이 내일이 25일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 정말 중요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언론중재법도 있고 CCTV 설치 의무 법안도 있고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또 조정 법안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조금씩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 문쿨 청취자께서 언론 개혁, 검찰 개혁하라고 민주당 180석 찍어준 건데 이번 개정안이 너무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개정 법안이 좀 허술한 것 같다는 의견들 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던 뉴스 정상근 기자 뭐예요? 다시 돌아온 부동산 정국입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관련 의혹 전수조사 결과 이제 12명 나오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이 국민의힘과 이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총 12명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명의 신탁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이 4건, 농지법 위반이 6건이었고요. 열린민주당도 1명이 나왔는데 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확인이 됐습니다. 의원 명단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역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유출이 알려진 바로는 됐다면서요? 공개된 네,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의원들 유출시킨 수면을 건지는 나왔기 모르는 때문에 거고요. 누가 유출시켰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를 명단을 좀 말씀드리면 이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이고요. 이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옛날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을 때 그때 네. 흑석동 자택 관련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12명 의원 중에 단연 지금 기사도 네.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 5분 네. 연설로 유명했던 또 대선 후보로 이번에 나온 분인데 그러니까요. 윤희숙 의원이 뭐 가장 눈에 띄어요. 네, 윤희숙 의원이 이 명단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임차인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부동산 하면 그래도 윤희숙 의원이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연설 내용도 감동적이다. 5분 감동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또 경제학 박사라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KEDI 또 연구위원 출신이기도 한데 일단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한 명씩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소명을 받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끝났다 그래요. 그게 이게 의혹이 아주 명확해서 빨리 끝난 건지 아니면 빨리 해명할 수 있어서 끝난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대선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윤희숙 후보라 일단은 윤희숙 의원이라 이 명단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의혹 명단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미지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며칠 전에 뭐 강력한 조치를 공언했어요. 네. 민주당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그 말은 그 지난 6월 이 전당대회 이후에 이 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처음 나왔었고 얼마 전까지 그 입장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세운 기준보다는 더 엄격하고 국민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여서 출당시키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의 말은 뉘앙스가 조금 달랐습니다. 권익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최대한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의원들의 해명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서요. 이 강력한 조치가 있을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번 민주당도 사실은 네. 한 5명 제명되고 출당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유야무야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민주당하고 비교되게 어느 정도로 할지 국민들이 하여튼 잘 지켜보고 있다는 점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시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물은
물러 빠진 조치다. 왜냐하면 그랬죠. 자진 탈당하라 그러면 누가 자진 탈당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명단에서 물론 이제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혹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소명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커지고 있는 파장은 뭐냐면 특정 유력 대선 후보의 캠프에 소속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선 후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대로 조치가 취해지냐 아니면 이게 자칫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아니네 이렇게 되면 또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 네네. 지금 대권 후보로 나온 캠프에 소속이 돼 있는 그러니까요. 거기에 몸담고 있는 의원이 있는데 네네. 누군지는 모르는 거고. 아니 지금 뭐 이제 유출된 그 명단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단 12명 중에 누군지는 모르고 어떤 네. 그 혐의가 어떤 있는 캠프에 건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다. 네네. 아니 이름이 공개된 의원들은 어떤 캠프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아까 김미겸 의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김미겸 의원은 어떤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재직 중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서울 흑석동 상가를 매입을 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2018년에 이 김의겸 의원이 해당 상가를 25억 7천만 원에 샀는데 1년 만에 34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시세 차익이 한 10억 정도 난 건데 다만 이 시세 차익은 모두 기부를 한 바 있고요. 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은 이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을 감수할 수 있는데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세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플레이어가 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가지고 이게 과연 믿어도 되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도 A라는데 B라는데 C라는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달라요. 결과가 다르죠. 왜 그런 거예요? 이 관련해서 이 한겨레에서 보도가 나와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한겨레 보도는 그 이른바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데요. 밴드웨건 효과. 네, 밴드웨건 효과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네. 일단 왜 밴드웨건이 뭐예요? 밴드웨건은 이른바 이제 편승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미국 서부에서 이제 마차가 그렇죠. 딱 가면은 역마차 현상. 네. 사람들이 이제 마차 주변으로 막 따라가는 네. 마차가 이제 화려하고 뭐 신기하게 불빛을 내면서 가면은 따라가니까 뭐 어떤 현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는 편승 현상을 얘기를 하는 그걸 건데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런다. 이게 중요하다. 네,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밑줄 1950개. 뭘 이렇게 많이 쳐요? 이 미국 경제학자인 하비 라이스벤스타인이 이 1950년에 발표한 음. 이 경제 효과입니다. 무슨 학자 이름이 뭐라고요? 하비 라이벤스타인. 네. 이름까지는 안 외워도 되죠. 네, 그럼요. 밴드웨건 저도 모릅니다 이거. 뭐라고? 써놨으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겨레 보도는 그 여론조사에서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정치가 좀 국민을 대변하고 좀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이 정치인이 그렇게 성장을 해오고 또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 이제 언론의 보도가 여론조사 보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여론조사로 과포장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권 주자로 급부상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사고가 또 작게 일어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처럼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데 한마디로 정치 쪽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다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결과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는 좀 맹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뭐 A다 B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사람인데, 네, 갑자기 뭐 A나 B 중에 어느 한쪽에서 와글와글 돼.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저쪽을 좋아하나 보지. 영향을 나도 받죠. 편승할까? 네네. 이런 밴드웨건 효과다. 네네. 네, 그렇군요. 밴드웨건 사전적이면은 이제 그 풍악 울리는 풍악대, 그렇죠. 그죠? 네. 네네. 서커스 행렬 맨 앞에 악단이 올라탄 차. 그러니까 정상근 기자가 얘기했듯이 역마차가 이제 밴드웨건인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서부 시절에 이렇게 밴드웨건 역마차가 쭉 지나가면 편성 그냥 따라가요. 자기의 생각은 없이 저거 뭐가 있나 보다. 저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 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멍하니 영향을 받는 현상을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그러는 거죠.
서부 시대 거기 직접 가서 보셨나 보죠? 네, 무슨 소리예요? 말소리입니다. 말소리 듣나 네. 보래요. 예.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게 좀 다르니까 지금 나오는 대안이 메타 분석이라고 그래요. 메타 분석. 네, 이거 좀 여론조사 전문가가 좀 간결하게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정확하게 메타 분석이라는 건 메타 데이터 분석이죠. 그러니까 메타가 뭔 말이에요? 메타라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 한 조사가 발표될 때는 그건 그냥 순간적인 데이터잖아요. 근데 네. 쭉 누적된 데이터를 모으면 이게 이제 이른바 쭉 그 데이터에 대해서 축적된 데이터, 메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거죠. 데이터를 막 파헤쳐서 그러니까 이게 접두사입니다. 메타라는 것이 라틴어로 무엇에 대하여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뭐 학구적인 그러니까 이게 상한포도 20년 전부터 계속 사실은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때 이 여론조사가 실시됐던 것은 이제 1987년부터인데 그때는 보도가 잘 안 됐고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그 당시부터도 이야기를 해왔던 것은 경마식 보도하지 마라. 몇 대마다 안 된다. 깊숙이 심층 분석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을 방기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누적된 데이터는 한 6개월, 1년 동안의 추세를 분석해 보자는 근데 거죠. 그거를 일반 독자나 시민이나 그걸 언제 그걸 바쁜데 그걸 다 그러니까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그걸 분석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메타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럼 독자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역시 그러면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A다 B다 있어요. 음. 특정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어디는 A가 앞서고 어디는 또 B가 앞서. 그건 조사 방법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쭉 다 우리가 일반 시민이 유권자가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몇 달치를. 그래서 추세로 분석된 걸 우리 허리케인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해드렸었어요. 해줬습니까? 집중 안 하셨어요? 허리케인을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고 영국의 경우에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브렉시트 그것도 조사 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찬반이 다 틀렸어요. 네. 알겠어요. 지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내일 다시 더 설명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밴드 웨건 효과 얘기했는데 배 수장님 네. 깜짝 퀴즈 한번 낼게요. 네. 밴드 웨건에 대해서 말소리까지 내시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언더독 효과 뭐예요? 언더독은 이제 동정 여론이죠. 이른바 많이 공격을 당하는 후보에 대해서 좀 더 동정 여론 우리가 약자 동정 심리가 있잖아요. 이게 언더독 이펙트죠. 알고 있구나. 나 네. 모르는 미안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입니다. 예 수고들 했습니다. 쇼미더뉴스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